price-stable cryptocurrency that is pegged to several of the world's major fiat currencies, such as the USD, the Korean won. 저는 못 던졌어요. 저는 그만큼 믿고 있었고 오히려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기회다. 이거는 스테이블 코인인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래픽으로 만나는 경제 토크쇼 픽. 복잡한 경제 이슈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10만 원대에 거래되던 가상화폐가 일주일 사이에 급락해서 1원 안팎으로까지 떨어졌던 사건 기억하십니까? 바로 테라 루나 급락 사태인데요. 국내에서만 20만 명의 피해자가 속출했던 이 사건의 장본인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화가 속도를 내고 있는 시점에 권 전 대표의 행보가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자칫 성급한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가 제2, 제3의 테라 루나 사태를 촉발하지 않을지 관련한 궁금증들을 낱낱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경제 토크쇼 픽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국대학교 블록체인 연구센터장이신 박성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문건일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슈를 보다 쉽게 전해줄 현현수 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른바 테라 루나 사태의 장본인이죠. 이 권도형 돌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동안 도피 행각을 벌리면서 무죄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입장을 바꾼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이 권 씨는 지난 2023년 증권 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돼 최대 130년형에 처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합의로 형량이 크게 낮아질 전망입니다. 이 미국 검찰은 추가 기소 없이 최대 12년형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권 씨는 뉴욕 남부 연방법원 심리에 출석해 사기 공모와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두 혐의의 법정 최고 형량은 합산 25년형이지만 미국의 플리 바게닝 제도에 따라 검찰과 형량 감경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권 씨로부터 1,900만 달러, 우리 돈 약 260억 원과 일부 재산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권 씨가 미국에서 일정 기간 복역한 뒤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네, 이런 이유가 있었군요. 이 권도형 전 대표,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구할 수도 있다. 뭐 어떤 딜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돌던데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일단 법적으로 봤을 때는 가능한 얘기이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올해 초에 그 실크로드라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실크로드가 이제 다크웹에 그 뭔가 비트코인을 이용한 뭔가 거래 플랫폼을 만들어두고 거기서 이제 수수료를 챙긴 행위에 대해서 실제로 종신형을 받았었고, 그거에 대해서 트럼프가 올해 2월쯤에 사면을 해준 사례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권도형의 변호인은 이 사례를 보고 빨리 유죄를 인정해서 사면을 한번 받아보자 라고 조언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게 실질적으로 사기가 입증이 됐지 않습니까? 본인도 자백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보다 그 플랫폼적인 지위보다는 훨씬 직접적인 금융범죄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실제로 사면을 해줬을 때 피해자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좀 크거든요. 네. 그런 정치적 부담이 있을 거기 때문에 실제로 사면이 될까는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또 하나가 미국 재판 외에도 이 국내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이러는 건데, 그러면 국내법 적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에서 뭐 형집행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되면 이제 재판부에 저는 외국에서 이렇게 형을 얼마나 받고 복역을 했습니다 라는 뭐 주장을 해서 형법 제7조를 적용시켜가지고 형의 감면을 받으려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권도형 사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약에 트럼프가 뭐 사면을 안 한다라고 하면 그 형기를 산 만큼 대신 그 미결구금 일수라고 해가지고 재판 확정 전에 일수는 빠집니다. 그 형기를 산 만큼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뭐 이 정도 형을 내려야겠다라고 정한 다음에 거기서 마이너스를 해서 형을 선고를 하게 되겠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미국에서 사면을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국내 법에서의 처벌 대상은 맞거든요. 그래서 그 사면을 있는 그대로 적용해주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세계적으로 피해자가 굉장히 많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한 130년형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또 상황이 바뀌고 있는 거고요. 자, 테라 루나 사태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5월 사실상 제로로 폭락이 됐습니다. 이게 당시 상황을 한번 되짚어 볼까요? 정확히 제 기억에는 2018년도에 그 스테이블 코인의 한 종류의 이제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어떤 실무자산 담보 같은 게 없이 알고리즘으로 이제 US 달러의 가치를 유지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 발행을 하려면 두 가지 토큰이 필요한데 일단은 USDT 같이 달러하고 일대로 가치를 보장해주는 테라라는 게 있고 그것을 수요 공고에 맞춰서 이제 달러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용하는 이제 일종의 자매 토큰이죠. 루나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사람들이 알고리즘형 스테이블코인이라고 해가지고 권대영 대표를 많이 띄워줬었죠, 사실. 언론에서도 띄워줬고, 이거는 획기적인 거다 띄워줬는데, 일부 경제학자들 얘기로는 과연 그 메커니즘이 지속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고,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 경제학자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문의가 들어왔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경제학 전문가는 아니라서 저는 일단 노 코멘트라고 대답을 해줬는데 결국엔 사건이 터진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피해자가 속출했고 피해 규모도 엄청난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만 한 3천억 원 이상 피해 규모가 그렇게 크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 테라루나 사태로 인한 피해자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수백만 명에 이르고요. 이게 정확히 집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내 피해자가 약 28만 명인데 말씀하신 대로 피해액이 약 3천억 원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피해 규모 같은 경우에는 약 400억 달러로 지금 추정은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하면 약 5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행인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서울 남부지검이 지금 테라루나 국내 피해자들을 위해서 이들을 기소를 하면서 약 2,500억 원 정도를 추징 보전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피해 금리랑 비교를 해봤을 땐 조금 부족한 금액이죠. 이때가 그때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고 이래서 크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네, 이 루나 폭락 사태 당시 마포대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관할 경찰과 소방서가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었는데요. 이 당국에 따르면 당시 암호화폐 커뮤니티에는 한강 간다라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고 이 포털 사이트에서 마포대교 검색량도 2022년 5월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 한 투자자는 전 재산 10억 원을 날려 눈 뜰 때마다 고통스럽다면서 다시 일어서려 하지만 매일 아침마다 괴롭다. 제발 이 두 사기꾼 천벌받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피해액이 그러면 3억입니다. 그 변호사라고 하면은 조금 더 많이 알고 뭐 투자 사기도 안 당할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똑같이 직업은 변호사지만 똑같은 투자자 중 한 명으로서 피해를 당했고 그 다음에 제가 업으로서 비슷한 류의 사건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투자 피해를 보신 분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경험을 하시는지를 조금 더 몸소 더 깨닫게 되는 이제 사건이었고 2022년 5월 초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여러 가지 온라인상에서 커뮤니티상에서 얘기가 많이 돌았었고 문제가 생겼다, 시스템 결함이 생겼다, 아니면은 구조적으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저는 못 던졌어요. 저는 그만큼 믿고 있었고 오히려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기회다. 이거는 스테이블 코인인데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은 1달러 회복이 될 건데 그런데 일시적인 현상이고 가격이 올라갈 거니까 가격이 지금 0.8달러, 0.7달러까지 갔을 때까지만 해도 할인하네, 더 가격이 싸게 더 많이 구매를 할 수 있겠네 라고 해서 오히려 저는 돈을 더 넣었죠. 더 샀습니다.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테라폼 랩스라는 회사가 이제 미국 파산 절차에 돌입을 해서 채권 신고를 진행을 했고요. 채권 신고는 올해 5월 달에 다 끝났습니다. 통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피해자 20만 명이라고 하면은 그 중에 제가 알기로는 한 10,000명 정도만 이제 채권 신청을 했고요. 그 피해 구제 신청을 했고 그 중에 약
1000명 정도만,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좀 정해졌고, 나머지 대부분들은 좀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를 하거나 아직 미확정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99%의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미국 법원에서 피해 구제를 해주지 않고요. 내가 적극적으로 피해자다, 내가 테라폼 랩스의 채권자다라는 거를 본인이 스스로 증명을 해서 증거 자료를 수집을 해서 법원에다가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 절차를 저희 로펌에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테라 루나 체계 붕괴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안전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1코인이 1달러에 맞춰져서 연동한다,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안전하다고 투자들을 많이 한 건데, 일단 그 원리가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1달러 1코인의 원리. 먼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개념을 조금 설명을 제가 해도 될까요? 네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제 기본 베이스 자산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자산을 이제 보통 법정화폐로 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암호화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기반으로 그 가치를 유지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 이제 문제가 된 테나 루나 같은 경우는 그런 실무 자산 없이 알고리즘으로 이제 경제학적인 이론에 따라서 만드는 스테이블 코인. 크게 보면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알고리즘 코인은 어떤 형식으로 동작하냐고 그럴 때 그 예제를 저는 쌀 가격 정책으로 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쌀 가격을 10만 원으로 정했을 때 만약에 쌀이 풍년이 들어서 쌀이 남아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쌀의 가격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가 그 공급을 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조정한다고 해가지고 농가들한테 피해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원화로 쌀을 사지 않습니까? 수요 공급의 논리로 이제 그 가격을 특정 대상의 가격을 유지하는 거. 문제가 뭐냐면은 쌀값 같은 경우는 실물 자산 쌀이라는 게 있습니다. 테라 루나 같은 관점에서 보면 테라가 되겠죠. 그리고 그 테라가 이제 가격이 등락할 때 그 테라의 수요를 조정하기 위해서 이제 루나라는, 그러니까 루나가 우리나라 원화가 되겠죠. 근데 테라 루나 같은 경우는 실물 자산이 없는 상태고, 그 다음에 루나라는 게 과연 그만한 신뢰성이 있는 건가? 이제 이거에 대한 어떤 그 경제학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거는 지속 가능한 그 메커니즘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테라 루나의 신뢰성에 대한 보장을 영원히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그 당시에 테라 루나 같은 경우는 시장의 신뢰성 말고는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 머리도 좋은 사람이 이게 이 균형이 깨졌을 때, 그래서 수요가 극적으로 없어졌을 때 폭락한다는 걸 알았을 텐데 이걸 왜 계산에 넣지 않았어요? 그게 생각을 했겠죠. 그분도 제가 한때는 상당히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냈다고 좀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때 그 루나의 인플레이션을 미처 생각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루나를 끊임없이 발행하다 보니까 루나가 시중에서 너무 많이 퍼진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다른 생각을 한 게 이제 아마 그 일반인들이 많이 그 당시에 들어봤을 것 같은데 앵커 프로토콜이라고, 루나가 시중에 너무 많으니 그 루나의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루나를 예치를 하는 거죠. 시장에서 루나의 공급량을 조정하기 위해서 넘치는 공급량을 자기가 다시 흡수하게 되겠죠. 근데 흡수할 때 보통 뭐 연리 3% 이러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20%라는 워낙, 그러니까 연리 이자 20%를 주다 보니까 사람 그 20%에 대한 인플레이션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루나 사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뢰를 갖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이 국내 대표 벤처 캐피탈 중에 하나인 해시드가 여기에 투자를 하죠. 그래서 저런 큰 데가 투자를 하니까 안전한가 보다 이러고 많이들 투자했다 이런 얘기인데, 모럴 해저드 논란도 이때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게 폭락하기 직전에 일부를 팔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블록체인 전문 투자자 해시드가 사건이 터지기 5개월 전부터 약 1,300억 원어치의 루나를 매도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시드 측은 2021년 12월 말에 자체 지갑에서 11만 개의 루나를 바이낸스 입금 주소로 이체했습니다. 또 2022년 3월 24일과 31일에는 각각 20만 개와 8만 7천 개의 루나를 매도했습니다. 이 4월에는 3차례에 걸쳐 약 60만 개의 루나를 이체해 매도했는데요. 심지어는 테라 루나 폭락이 나타난 지난 5월에도 6일 양일에 총 13만 개 이상의 루나가 해시드 자체 지갑에서 바이낸스 주소로 이체됐습니다. 이렇게 매도된 루나 총 매도액은 약 1,252억 3,500만 원에 달합니다. 이 문제는 해시드 측이 테라 루나의 초기 투자자이자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자처해왔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매도 물량이 지나치게 많고 짧은 시간 동안 매도하며
테라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컸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해시드 측도 뭐 4조 원의 손해를 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매도 물량이 쏟아지니까 더 막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더 가속화시킨 거 아닙니까? 그게 가속화죠. 네. 테라루나 사태가 터졌을 때 해시드도 상당히 기했던 거는 맞아요. 그 아까 말한 알고리즘형 그 스테이블 코인, 특히 테라루나 같은 경우가 과연 경제 이론적으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때 그런 논쟁 속에서 해시드가 테라루나에 이제 투자했다는 거는 가능성을 사람들이 조금 믿는 신뢰를 준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해시드가 그 테라루나에 대한 어떤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지만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어쨌든 그 2022년 5월 달인가요? 그때 이제 폭락이 시작됐을 때 해시드가 마찬가지로 거기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테라루나를 이제 판매했다는 거는 그거는 뭐 제가 볼 때도 뭔가 이제 석연찮은 점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투자 손해액이 그 당시에 2조 뭐 4조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제가 하는 바로는 확인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직 암호화폐에 대한 법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 재무 회계 쪽에서 암호화폐를 처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시드의 그 재무제표상 뭐 그걸 암호화폐 손해액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는 거는 좀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이렇게 비상식적인 양을 매도해서 시장이 교란됐다. 네. 이러면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습니까? 일반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비정상적인 양을 한 번에 매도를 한다. 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차익을 실현한다라고 하면 자본시장법상 이제 시세조정 행위로서 크게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제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가 이제 증권성 인정 여부와 이제 여부를 전제로 하다 보니까 지금 그 부분이 적용될지는 아직 미지수고요. 또 한편 일각에서는 지금 뭐 부정경쟁방지법이나 공정거래법상 이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이게 뭐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회사가 이제 여러 가지 뭐 방법을 통해 가지고 시세 조정 행위를 하게 되면 이거를 처벌하고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인데 그러면 자본시장법이 당장 적용 안 되니 이거라도 적용을 하자라는 뭐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다만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아직 적용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어가지고 이것도 지금 적용될 수 있을지가 조금 미지수입니다. 지금 지적도 나왔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더더군다나 가상자산에 대한 법과 제도 자체가 굉장히 미미했었고 또 하나가 암호화폐를 부정했던 금융당국의 책임은 없는가 뭐 이런 문제 제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가장 안타까운 일이죠. 2017년 우리나라가 이제 암호화폐 폭등 일어났을 때 블록체인하고 암호화폐 관련 전문가들은 수없이 정부에 제언을 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이슈가 아니고 이건 시대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책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정책에 맞는 법과 제도를 좀 빨리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만은 금융당국이죠. 한때는 이제 법무부 장관님이 법무부가 주관을 하다가 이제 금융부서로 넘어갔죠. 법무부가 주관했을 때 그 유명한 이제 박상기 장관님의 전 장관님의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금융위원회로 넘어가면 끊임없이 이제 제가 참 이상해서 했던 게 그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의 입장은 암호화폐는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초지일관 했습니다. 근데 왜 그 주관부서가 금융위원회인지 금융당국인지 저는 이해를 잘 못했었고요. 방치된 상태라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그 책임이 이제 개인한테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이제 유지됐던 거는 사실 맞아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정부 당국도 법적인 책임이 없을 수는 있으나 도의적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예. 최근에 정부와 여당이 한국형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은데 이 한국형 스테이블 코인은 100% 스테이블한 겁니까?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안전하게 만들려면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 리스크가 생기겠죠. 100% 안전하지 않으면. 그 리스크를 어떻게 우리가 100%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가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숙제죠. 그래서 100% 안전하다고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그거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어떤 구조로 설계하고 유통시키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다고 테라루나 같이 뭐 그렇게 그런 사태가 터지는 건 아니고
100% 안전성은 아니지만 뭐 이 정도면은 90% 안전성은 생길 것 같다. 또는 우리가 조금 더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약에 잘 설계한다면 이거는 뭐 99%까지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게 일반인들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딱 들으면 테라 루나 사태가 그렇죠. 연상이 되기 때문에 네. 이게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적으로 완비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지금 성급한 거 아닌가, 이런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루나 테라 사태가 완벽하게 조금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지금 한국형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한다라는 거는 조금 성급해 보이긴 합니다. 실제로 이런 뭐 입법의 목소리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때마다 실제로 범죄자들이 이런 거를 악용을 해가지고 피해자들을 양산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현재 피해자 구제와 시장 신뢰 회복 그리고 가상자산의 뭐 증권성이나 뭐 유사수신 관련된 뭐 그런 법적인 이슈들이 지금 정리가 하나도 안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급하게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자라기보다는 이거에 대한 안전장치들을 조금 마련을 해두고 진행을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이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들이 크게 뭐 공시 의무라든지 아니면 뭐 감사 제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실제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들에게 피해를 회복시킬 수 있는 뭐 준비금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부터 미리 마련을 해두고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범죄 혐의가 있어 보이는 것들과 구분 지점을 만들어 놓고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급하게 저는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돈처럼 쓰이는 면에서.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래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생태계를 바라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미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쓸 때가 많아요. 사람들은 자꾸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어디에 쓰느냐 그러는데 이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법제도가 안 돼서 허용을 안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서비스를 허용을 안 해서 쓸 곳이 없는 거지 서비스를 허용해 주면 쓸 곳은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옛날에 있던 페이코인. 예, 결제 상당히 쓰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금융위에서 뭐 증권형 그래가지고 못 쓰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전 세계적 흐름이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시장에서 사용성은 굉장히 큽니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의 그 사용하는 그 규모 사이즈는 저희가 생각하는 뭐 1, 2조가 아니라 몇백조로 되고요. 아마 그게 5년 이후에는 이제 몇천 조로 올라갈 거라는 거는 이제 이미 데이터로 나와 있는 상태이고 전 세계 그 그러니까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99%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응해서 이제 일본도 이제 어저께 이제 JYPC라는 일본 그 엔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했고 최초로 사업자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미카법에 의해서 이제 2024년 5월부터 이제 그 허용을 하게 해줬고요. 그 말은 뭐냐면은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건 이미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거고요. 그게 우리가 그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금융 생태계를 열 수 있는 하나의 키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 예를 들어 가지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얘기 막 할 때 제가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논리로 따지면 우리 왜 원화를 씁니까? 달러 쓰지. 원화를 쓰는 이유가 뭐죠? 달러 쓰면 되죠. 이건 통화 주권의 문제거든요. 미국이 이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저렇게 그 전략적으로, 이거는 전술적이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키우는 이유가 현재 미중 간의 통화 패권 문제를 건드리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와서 논의되는 거지 사실은 오래전부터 논의되고 있었던 겁니다. 정책이나 법제도가 늦는다 그래가지고 시장은 기다리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늦는 거죠. 그리고 현재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이번에 민주당의 안도걸 의원인가요? 그 김문혜 의원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그 전용법을 만들었어요. 우리도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되나 하는 법이 미국에서 이제 통과가 됐어요. 이게 바로 지니어스법입니다. 요거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할 때, 그다음에 안전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까 말한 소비자 보호, 투자자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갖춰야 되는 조건을 확실하게 정리해놨습니다. 그 안에 보면은 보통 암호화폐에서 생기는 리스크에 대한 문제를 거의 다 망라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지니어스법을 참조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그 형태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은 아마 그 안전성은 제가 볼 때 99% 이상은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미국은 어떤 전략에서 움직입니다. 제가 꼭 여기 와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계 모든 나라는 전략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현재 시장에서 세 가지 현재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있지만 또 하나가 현물 ETF를 허용할 거냐 말 거냐.
무슨 말씀이 되죠? 그 다음에 법인 계좌 허용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장가지적으로 논의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전 세계전 그 패러다임을 보면은 이제는 디지털 자산 세상으로 가지 않습니까?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게 트럼프가 대통령 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비트코인의 전략 자산화라고 얘기했습니다. 미국의 전략 자산은 달러라든지 핵이라든지 이런 거니까 그 위상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나라에 있는 공무원들, 최고 인부들이 이 디지털 자산 암호화폐를 어떤 컨셉으로 생각하느냐. 저는 전략 자산으로 빨리 공표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정책, 방향이 정해져야 그 방향을 통해서 우리가 법 체계를 만들 거 아닙니까? 뭐 반대는 아니고 예. 우려사항이 있어가지고 조금 첨언을 하자면요. 일단은 뭐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그런 뭐 전략 자산을 키우는 게 중요하긴 하겠지만 일단은 저는 이제 피해자 대리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처벌받는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게 다른 나라들과 어떤 부분이 다른가를 고민을 해보면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범죄가 발생을 했을 때 권도형 자체도 최초에 받을 수 있는 형량 자체가 거의 130년형으로 사실 못 나오는 거잖아요. 못 나오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사기 범죄로 처벌을 했을 때 경합범 가중을 하더라도 최대 형량이 50년까지만 올라갑니다. 그거는 법리적으로 사실 형법이나 이런 부분을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그렇게 전략화 자산을 할 수 있는데 다만 그것에 대한 그 부작용들, 그 책임 소재를 좀 분명하게 좀 선을 긋고 진행하는 게 어떤가라는 측면에서 뭐 관련 처벌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당연히 해야죠. 그러려면은 모든 곳에서는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하고 시장의 전문가라 시장에서의 바람을 얘기한 거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 제가 말한 것처럼 전략 자산화되면은 정부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 움직이면 이제 법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법 전문가들이 단순히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하나만 보지 마시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만약에 발행을 했을 때 관련법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중요한 거는 모여서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대통령 직속에 AI 인공지능위원회 만들었지 않습니까? 모든 예산을 거기에 투입하고 저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자산이 거의 같은 급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동안 수없이 제안했던 디지털 자산위원회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고 그럼 만들면 뭐합니까? 집행기관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집행기관도 만들어야죠. 정책적으로 제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한국블록체인진흥원 또는 한국디지털자산진흥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5년간, 10년간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디지털 자산 관련된 국가 로드맵을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도 없어요, 저희 나라는. 그냥 금융당국이 혼자서, 금융당국의 목적은 규제입니다. 우리나라 정부기관들은 목표가 있어요. 규제라는 거는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해서 시장을 활성화시키게 하는 게 규제입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금융권의 우려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 한국은행 노동조합이 스테이블 코인을 신종 유사 수신업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우려를 표했습니다. 강영대 한은 노조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이 스스로 안전 자산이라 주장하며 이자를 제공하지 않고도 사람들의 돈을 끌어모으려 한다며 해외 송금 편의성을 내세워 불법 외화 유치를 부추길 수 있고 사실상 무이자로 자금을 조달해 예금이자를 벌려는 속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역시 비은행권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외환시장과 통화정책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며 사전에 명확한 기준과 규율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 얘기 지금 나왔으니까 한국은행이 정책 초기부터 스테이블 코인에 관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관여해야죠. 네. 당연히 관여하셔야 돼요. 원화 기반이니까. 예, 원화 기반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한 통화조건 문제고 더군다나 통화 정책에 대한 그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다면 당연히 관여를 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이제 관여를 하실 때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거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그 안전성이나 또는 이런 거는 이제 법 체계 또는 이제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믿고 맡기시고 그다음에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한국은행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업무를 수행할 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그런 측면에서 이제 분석을 하시고 그리고 그런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걸 충분히 고민해 보신 상태에서 조금 발표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유럽연합의 미카법이 탄생되기까지가 4년이 걸립니다. 유럽연합이기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논쟁과 논의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자꾸 또 제가 이제 그 민간 업체, 민간 시장에서의 그 불만이라기보다는 조금 안타까움을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왜 금융권을 신뢰하시고 일반 민간 기업은 신뢰 안 하시죠? 법제도고 이게 어차피 교수님 말씀도 원화 기반이니까 그 돈을 움직이는 곳이 금융권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아니요. 그러면 영원히 못하죠. 현재 우리 인터넷 시장에서의 금융 생태계하고
디지털 생태계에서 금융 생태계는 전혀 다른 그릇입니다. 다른 세상이라고요. 증권 토큰이라는 얘기가 계속해다 갑자기 어느 날 토큰 증권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현재 금융당국의 인식이고 사고라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요. 증권 토큰은요. 증권을 토큰화하자는 거예요. 증권이라는 현재 생태계의 그 상품을, 증권을 블록체인이라는 미래 세상의 상품으로 옮기는 거. 그게 토큰입니다. 토큰을 현재 증권제도에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탁결제도 블록체인 플랫폼을 해가지고 모든 증권 거래에서 했던 거 토큰을 갖다가 예탁결제는 블록체인 플랫폼에 들어가야 법적 소유권을 인정해 줍니다. 근데 원래 블록체인 디지털 자재라는 게 소유권 실시간 이전이잖아요. 증권 토큰은 예탁결제는 사실 필요 없습니다. 그동안 이제 기존에 우리가 살아왔던 그렇죠. 그 세월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이견들 그리고 찬반 양론들 이런 가운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법이 제정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은 또 입법기관의 몫이잖아요. 그렇죠. 공시와 감사 이게 이제 저 투자의 기본이고 꼭 지켜져야 될 것들인데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한 법적 장치 뭐가 필요한 겁니까? 일단은 아까 뭐 미카 모델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서는 공시와 감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규정을 해놨냐면 공시 같은 경우에는 뭐 준비금이라든지 아니면 자산이라든지 아니면 주요 정보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공시를 하도록 그 의무를 부과를 해놓고요. 그리고 감사 같은 경우에는 뭐 규모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적용되겠지만 뭐 외부 회계를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기적인 감사를 통해서 뭔가 문제가 없는지 자꾸 들여다보는 그런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최근에 민주당에서 발의가 됐거든요. 스테이블 코인법 또 이와 유사한데요. 이거는 이제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자본금이 50억 원 이상이 돼야 되고 뭐 100% 준비자산, 뭐 이자 지급 금지, 공시 의무,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구체적인 공시 의무들까지 포함해서 지금 입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포괄하는 뭐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하는 이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를 위해서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는 게 발의되었는데요. 이게 뭐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디지털 자산에 대한 뭐 사전 인가제라든지 아니면 뭐 감독위원회를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뭐 감독을 하겠다 이런 다소 포괄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예전에 조개가 돈이다가 이제 굴이나 그 종이가 돈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디지털 자산이 돈이 되는 거잖아요. 개인은 뭘 준비해야 됩니까? 이런 시대에. 제가 안타까운 거는 일단 국민들이 좀 인식을 좀 바꾸셔야 돼요. 암호화폐는 투기 사기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그 흐름이라는 걸 인식하셔가지고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주식 투자할 때 막무가내 하십니까? 최소한의 공부를 하지 않나요? 그 최소한의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어렵지 않습니다. 자꾸 디지털 자산은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어렵지 않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느꼈으면 합니다. 제가 일단 시작을 이렇게 저는 얘기해요. 여러분들 앱 쓰시죠? 네, 이제는 앞으로 지갑을 쓰시게 될 세상이 옵니다. 뎁이라고 얘기하는데 뎁이라는 걸 한번 경험해 보세요. 은행 없이도 계좌 이체할 수 있고 은행 없이도 물건 살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지갑을 통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좀 해보면 아마 자연스럽게 답이 유추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한국형 스테이블 코인 가능성은 물론이고 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코인 전반에 대해서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실질적으로 한번 전략을 세워볼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제 토크쇼 픽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